근데 자본주의의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29년도에 공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황을 극복해 나갔던 자본주의 체제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29년도에 공황 발발 이후에 거의 한 근 7, 8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발전,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일 쇼크예요. 우리 오일 쇼크,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나이가 한 30, 한 40대쯤 되시는 분은 오일 쇼크가 뭔지 압니다. 쉽게 말해 이게 뭐냐면 기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죠. 얼마나 올랐냐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휘발유 1리터 한 대당 1리터에 뭐 예를 들어 한 1,500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휘발유 1리터 1,500원인데 보통 자동차 뭐 소나타 이런 거 보면은 한 50리터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얘네가 곱하기 5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일은 한 75,000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기름값이 1,500원일 때 가득 채우면 75,00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걸 가지고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차를 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오일 쇼크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정확하게 이게 한 4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럼 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6,000원 올라갔는데 50리터래. 그러면 6, 5, 30, 30만 원이죠. 일주일 타는 기름값 비용이 30만 원이, 한 달이면 120만 원이죠. 월급이 200에서 250만 사이인데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 못 타죠. 근데 그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재화는 석유로 만듭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석유로 만들었고 신고 있는 구두에도 석유가 들어가고요. 속옷이라든지 벨트, 쓰는 컴퓨터 뭐든지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온 나라의, 온 세상의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기름값이 4배가 올라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월 평균 기름값 비용이 120만 원이 됐어요.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살기에 굉장히 팍팍해지죠. 근데 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사용하는 거 모든 가격이 다 4배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은 줄죠. 왜 줍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을 하게 되고요. 월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월급은 줄었는데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오일 쇼크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수정 자본주의 체제, 예전에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정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작은 정부, 시장의 자유, 정부는 경제 조정 능력이 없다. 케인즈한 정부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다 자유를 주고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케인즈가 얘기했던 정부의 경제 조정 능력, 이게 뭔지를 먼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경기는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죠. 자, 경기가 좋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보게 되면요. 기업들은 항상 투자라든지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왜? 경기가 좋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려. 그러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생산하고 팔아요. 소비가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잘 되다 보니까 공장을 좀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고용을 창출을 하게 됩니다. 고용을 창출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높은 상태이고 소비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다는 얘기니까 소비가 많았는데 이때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요. 기업들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돈이 많으면 물건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통화량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A라는 애가 1,000원을 가지고 있고 B도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떤 물건을 한 개 사려고 하는데 어떤 재화가 있어요. 네모라는 재화가 있는데 얘도 1,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값의 최대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한 명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얘는 2,000원 가지고 있고 2,000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물건 가격의 최대 값은 얼마예요? 2,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 돈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은 돈도 많이 벌지만
소비도 많아지고 물가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한 역할은 야, 물가 너무 올라간다. 안 되겠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펼쳐져 있는 통화량을 좀 흡수를 하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돈을 흡수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 높은 이자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빨리 돈 갚아버리고 싶죠. 그래서 얘네는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설비 투자를 줄이니까 고용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고용도 줄고 소비도 같이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경제가 너무 잘 되고 호황기에 접어들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줄여야겠죠.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빚을 갚고 어차피 지금 물가도 높고 그리고 물가가 높고 또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하지 않고 돈 가지고 저축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방제도 의사회라든지 얘네가 금리를 올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시키자. 그게 바로 금리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어느 순간 또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돼 있을 거예요. 이때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업들은 투자를 잘 안 하는 상황이죠. 투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소득도 없고 소비도 별로 없습니다. 소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소비가 별로 없으니까 물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경기 침체죠. 경기가 너무 활황지에 있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좀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기 쭉 늘어서 경기 결국은 이게 침체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되는 거죠. 올렸던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야, 옛날에는 이자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뭔가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자가 낮으니까 좀 할만하겠다 이제. 좀 할만하겠어.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시 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니 고용을 하게 되고요.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력들이 월급을 받죠. 월급 받으면 소비가 다시 늘어나죠. 야, 어차피 지금 금리도 별로 안 돼. 저축해봤자 돈도 얼마 안 돼. 그냥 우리 돈도 좀 벌었으니까 그냥 소비 좀 하자. 소비하니까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점점 경기는 다시 침체했던 게 상승하는 활발해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건 뭐냐면 시장에다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예전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대공황을 맞이했지 않느냐. 그거는 시장에 자유를 주면 안 된다. 시장에 자유를 주지 말고 금리라는 걸 통해서 돈을 흡수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돈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금리를 가지고 돈을 흡수하게 됐다가 돈을 풀기도 했다가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자. 그래서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이쯤에서 한 요렇게 될 수 있게 이렇게 될 수 있게 너무 그 등락이 심하지 않게 살만하다가 죽겠다가 반복되지 않게 적절하게 정부가 조절을 하자라고 했던 게 케인즈였어요. 그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 체제였었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게 오일 쇼크였다라는 거죠. 뭐가 무너진 거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오일 쇼크라는 건 뭐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디맨드 수요보다 공급 디맨드 서플라이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가 좋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건 경기가 좋은 상태인 거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물가 올라가면 꼭 안 좋은 거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는 뭐냐면
물가 정지가 아니고 물가 안정이죠. 조금 서서히 사람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느낄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는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석유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뭐가 없는데 그냥 원자재 가격만 올라갔어요.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건 다음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지금은 수요가 많은 상태에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까? 안 많은 상태입니까?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비용만 올라갔어요. 그럼 경기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경기가 안 좋은데 비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는 뭐냐면 비용 인플레이션은 이런 거죠. 경기는 안 좋아. 비용이 올라갔더니 경기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거죠. 이 두 마리를 세 개 딱 난관에 복잡한 게 오일 쇼크 때였습니다.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이에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케인즈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볼게요. 경기 침체입니다. 보통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를 볼 수가 있죠. 경기 침체. 그럼 원래적으로는 우리가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야 돼요.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된대요. 물가도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풀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풉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해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물가가 많아서 죽겠는데 돈을 또 풀어. 그녀는 왕창 올라가죠. 무지하게 올라가죠.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물가가 올라간 걸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라면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는 금리를 올려서 좀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금리를 올리려고 봤더니 경기 침체가 되죠. 안 그래도 기업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까지 올려버려요. 그럼 그 기업도 두 번 죽으란 소리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대에 빠져든 게 바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수정 자본주의 옛날에 뉴딜 했을 때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이거 이제 안 될 것 같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는 의미는 좋은데 이렇게 했더니 시장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잖아. 차라리 이거 안 하고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어.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되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자유주의고, 신자유주의는 정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시장의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가게와 기업이죠. 시장에서 모든 게 알아서 결정되게 냅둬라 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 체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체제는 신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신자유주의. 근데 무서운 게 있죠.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 시간 또 많이 됐네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